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카눈이 상륙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에는 민족의 신화와 역사, 노래와 춤, 고대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정서와 문화의 가장 오래된 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향가는 공무도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의 향가라는 점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학적 가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공무도화가가 가지고 있는 언어학적 가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 표기법의 발자취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가 폭발력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향가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도화가에 들어있는 언어학적 특성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 문자들을 분석해 보면 노랫말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들이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공무도화가 한 작품만이 이러한 문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수천수만의 작품들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문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또 공무도화가 속에 들어있는 문법을 작가가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가 2000년 후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 가사는 현대 국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국문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2000년 후의 사람들은 그 가사를 연구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문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고조선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었고 노래 가사가 있었고 그 작품들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든 국문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무도화가일 것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 곧바로 문자를 통일했다고 합니다. 문자에 관한 법칙은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국가만이 문자에 관한 법칙을 만들고 이를 통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고조선에서도 국가 차원의 문자 법칙을 만들고 통용시켰을 것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 공무도화가를 살펴보면 최소한 5가지 표기법에 의해서 노래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수준 높은 표기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고급 문법 체계를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말하자면 국립고조선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들이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님일세 곧되고 여름 하나니 그리운 용비어천가 가사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용비어천가를 만들어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검증해 보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혹시 조선의 세종대왕처럼 고조선에서도 자신들의 표기법을 만든 다음에 공무도화가를 이용해서 실용성을 검증해 보지 않았을까요? 고조선 발견된 공무도화가 속에서 발견된 고조선의 5가지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시면은
깊은 언어 철학과 실용성 있는 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학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을 한자가 가진 뜻으로 표기한다. 한자의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다. 조사는 표기하지 않는다. 어미도 표기하지 않는다.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배열한다. 특히 이 법칙은 중국 한문을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세종대왕님의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표기법입니다. 한글 창제에 앞서서 고조선 표기법의 창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표기법, 표기된 글은 한자의 뜻을 이용하여서 우리말로 읽는다. 이러한 5가지 표기법이 있었습니다. 이 표기법은 공무도화가에서 추출해낸 표기법입니다. 고조선이 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고구려가 고조선의 이 표기법 5가지를 이어받았던 것이 확인됩니다. 황조가라는 작품에서 이것이 확인됩니다. 황조가의 표기법은 고조선의 표기법과 아주 완벽하게 동일하였습니다. 이어 고조선의 표기법을 신라가 이어받습니다. 이 사실은 임신서기석이라는 돌에서 확인됩니다. 임신서기석은 신라의 화랑 2사람이 맹세한 내용이 새겨져 있는 돌입니다. 62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향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612년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임신서기석에서 나타나 있는 표기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번거로우니 한 구절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전서 하늘천 앞전 맹세하다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3글자는 어떻게 풀이되냐? 하늘 앞에 맹세한다. 하늘천 앞점 맹세한다. 이 3글자를 자연스럽게 이으면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어 어순법입니다. 임신서기석에 들어있는 표기법은 고조선 표기법과 완전히 같습니다. 싱크로율 100%입니다. 우리말을 한자의 뜻으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천전설하고 읽지 않고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한자가 가진 뜻으로 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자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표기된 글은 천전서 이렇게 읽지 않고 우리말로 읽었습니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임신서기석은 향가 외에도 고조선의 표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임신서기석의 내용은 향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다른 유물에서도 이 표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여러 가지 유물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가 외에도 사용되고 일반인들의 표기 생활에서도 사용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서기 28년의 일입니다. 그해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표기법이 고조선 때부터 내려온 표기법이 급속히 진전한 것입니다. 갑자기 한 걸음 껑충 뛰어서 소리글자 표기 단계로 표기로 진입한 것입니다. 한자를 이용해서 소리글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글 창제로까지 이어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신라가 해냈습니다. 지금 이 대목의 강의에 주목해 주십시오. 꼭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진행되는 약간의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향가의 자욱한 안개가 걷히고 향가와 고대 문자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표기법이 소리 글자 표기 단계로 진입하는 바로 그 사건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 권제 1, 기제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도솔가, 유차사 산획격. 도솔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차사가 있는 산획격이었다. 차사가 있는 산획격이었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 구절입니다. 유차사 시작 도솔가 유차사 산획격. 이 구절은 차사가 있는 산획격이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유차사 산획격, 유차사 산획격. 이게 무엇일까요? 정말 이크 소리가 납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계도 이 구절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아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향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놀랍게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향가의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향가를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향가 표기법을 알겠습니까? 삼국유사 연구자들도 향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내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명해질 구절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조선의 표기법에 조사는 표기하지 않는다. 의미도 표기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이웃 언어 천재 보유국 신라가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진짜 고조선과 신라는 언어 천재를 보유한 나라 같습니다. 신라는 조사를 표기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조사를 표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의미도 표기하겠다. 이렇게 고조선에 대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할 때의 나는을 표기한다고 해봅시다. 이 나는이라는 말을 고조선 국문학자들은 이 한 글자로 딱 퉁칩니다. 그러자 신라 국문학자가 은 이렇게 썼습니다. 은이라는 말은 나는 할 때 은이라는 말은 현대 국문법에 있어서 조사나 의미에 해당됩니다. 조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신라학자는 나는 할 때 은이라는 글자를 차사라고 이상한 말로 부르면서 은이라는 한자로 표기하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라 사람들은 은 할 때 나는 할 때의 는을 이 는은 차사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표기하겠다. 고조선 너희들이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조선 사람들에게 대든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듣도 보도 못한 말인 차사라는 말을 썼을까요? 신라니까 쓴 겁니다. 신라는 언어에 발군의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그때 현대어 조사에 해당하는 말을 차사라고 한 겁니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차사를 풀어봐야겠죠. 그들이 왜 차사라고 했는지. 차사는 사전적으로 발어사차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말씀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사와 말씀을 두 개를 이어보면은 바로사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사는 바로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사가 그럼 무엇이냐? 사람들이 보통 연설을 하기 전에 종종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또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말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다면은 또 이 말을 바로 바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말하겠습니다. 또 이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또는 소리일 뿐이지 어떤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사는 아까 풀어보니까 바로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사를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뜻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사는 바로사이고 바로사는 뜻이 없는 말입니다. 즉 차사는 뜻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를 해보니까요. 뜻이 없는 말은 바로사, 또 이러한 바로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을 분석해 보니까 조사라는 것도 역시 뜻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십시다. 차사를 아까 바로사라고 했지요. 바로사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사는 뜻이 없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3단 논법입니다. 이것은 논리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말 조사가 뜻이 없어요. 자, 뜻이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사는 뭐일까요? 차사인 것입니다. 뜻이 없다라는 기준으로 봅시다. 차사는 바로사였고 바로사는 조사였습니다. 뜻이 없다는 기준으로 보면은 신라인들은 바로 이 뜻이 없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우리말의 조사를 차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조선 너희들이 어찌하든 우리는 한자를 이용해서 표기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고조선 국문학자들은 아까 말했죠. 뜻이 없는 소리는 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라는 뜻이 없는 소리도 표기하겠다고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거침없이 뒤집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아주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신라입니다. 우리 모두 진취적인 측면을 본받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유차사, 사뇌격 이 6글자 중에서 앞부분 유차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 사뇌격, 사뇌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가 창기파랑가를 창기파랑 사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뇌입니다. 그러면 사뇌가 가진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 솔직히 지금 어마무시한 느낌을 받고 계시죠? 그러나 사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향가 연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서 한문서당 영사제에서 사숙을 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을 합니다. 솔직히 향가 연구에서 어마무시한 학벌입니다. 우자는 학벌입니다. 우자는 말입니다. 저는 콜리게 시절 한문서당에 다니다가 보니까 아주 한자에 친숙합니다. 조기교육 때문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데요. 한문서당 출신들은 아주 독특한 태도로 한자에 접근합니다. 한자를 아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친숙해지겠죠. 요즘 애들처럼 너희들 시험 본다 뭐 한다 하면서 막 압박을 가하니까 한자가 친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문서당 학동의 풀이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뇌격, 여기에서 사자는 말씀, 말할 때의 사자입니다. 이건 말이니까요. 향가의 노래 가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향가의 가사입니다. 뇌는 사람의 그 뇌입니다. 두뇌할 때의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라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뇌는 우리의 신체의 장기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사뇌라는 말은 노래 가사를 사람의 뇌처럼 여긴다. 즉 노래 가사를 제일 중시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가사를 제일 중시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뇌라는 말은 국보이신 양주동 선생님께서도 어려서부터도 한 공부한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국문학과 출신 무수한 박사님들께서도 엄청 고생하는 이 구절을 코울릭의 한문서당 학동은 10분 만에 풀어냅니다. 왜냐? 간단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노래다. 이 결과는 무수한 여러 사람의 검증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맞은 해독이었습니다. 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가 연구자라고 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번 곰곰 생각해 봐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조선 국립대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처음 표기법을 만들 때, 고조선 때, 그들은 우리말에 대해서 전면적인 분석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 했다면 직무유기죠. 그들은 우리말이 가진 중요한 특성 하나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말들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말은 뜻을 가진 말과 뜻이 없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없어졌네 이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없어졌네. 이 말 중에 앞 두 글자 이미 없어졌네에서 이미 그 중에서 임만 바라보시죠. 임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이에서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미 없어졌네에서 앞에 그 없자 없다 없네 할 때 그 없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없어졌네에서 어졌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뜻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선 학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뜻이 있는 말은 핵심어다. 그리고 이것은 한자로 표기한다. 이미 없어졌네에서 뜻이 있는 임은 공자로 표기하고 업은 무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것만 표기한 겁니다. 그리고 뜻이 없는 것. 야, 너희들은 빠져. 너희들은 뜻이 없잖아. 그들은 뜻이 없는 말은 표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깊은 언어학적 고뇌를 거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할 말은 더 있으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향가 연구가이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지랖을 더 이상 넓혀서 다른 사람들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핵심어로만 써놓은 고조선의 표기법은 결과적으로 뜻이 없는 글자, 즉 현대어에 있어서 조사나 어미는 너희들 각자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러한 말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미 전달에 아주 많은 착오가 생겨나게 됩니다. 공무도화가의 공무 이 두 글자를 풀어보면은 어떻게 풀 수 있냐? 공이 없어졌네. 또는 공을 없애라.
이미 없어졌네. 임을 없애라. 둥둥둥. 수많은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야, 어느 것이 진짜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3자는. 바로 고조선 표기법이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신라의 국문학자가 놀라운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차사라는 것을 도입하자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차사라는 것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했던 향가에는 이중 글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 이중 글자입니다. 일타쌍피 글자입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조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미 조사라고 할 때는 어미까지 생각해 주십시오. 바로 현대어로 말하면 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 글자라는 건 그럼 뭐냐? 뜻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동시에 소리로도 기능하는 얄궂은 글자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일타쌍피죠. 이러한 신라인들에 대해서 고조선 만약에 둘이 만났다고 한다면 고조선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너는 참으로 무식하구나. 글자는 뜻이어야 돼. 소리와 글자는 같은 거야. 이에 대해서 신라 국문학자가 대꾸를 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 뜻이 있잖아요. 왜냐? 이 글자는 뜻도 있고 소리도 있으니까 그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 국문학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뜻은 있거든요. 그러고 신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놓고는 뒤로는 이 글자를 뭐로 써먹냐? 소리로도 써먹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타쌍피, 차사, 이중 글자, 이중 문자입니다. 바로 이것을 신라 사람들이 놀랍게도 들이댄 것입니다. 구지가에 나오는 야라는 글자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반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지가에는 야라는 글자가 3개 나옵니다.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의 맨 끝 글자입니다. 바로 이 야라는 글자가 차사였습니다. 이중 글자였습니다. 이 야는 차사이기도 하고 발어사라고도 표현됐고 이중 글자라고도 말했고 조사 또는 어미라는 현대에서는 조사 또는 어미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글자들은 향가에서 쓸 때는 뜻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표현하는 놀라운 글자입니다. 구지가의 둘째 구절을 봐보시죠. 그러면은 수현야가 있습니다. 수현야. 가운데 기자는 빼버리십시오. 보원이니까 여기서는 관계 낯성입니다. 수현야만 바라보면은 머리 숫자 나타나다 현입니다. 그런데 머리 숫자 나타나다 현을 두 개를 이어보니까 머리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고조선의 표기법으로 풀면은 고조선의 국문학자는 수현 이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그 야는 뭐뭐 하였어 야 할 때 야거든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뜻이 없는 글자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수현 이렇게 두 글자로만 써야 합니다. 여기에 신라인들이 기발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수현에다가 야자를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구지가는 수로왕이 지었으니까요. 수로왕이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거기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수현에다가 야를 붙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현에다가 야를 붙이니까 수현야가 됩니다. 자, 아까 말했죠. 이 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중 글자다. 뜻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글자다. 뜻으로는 제기를 내놓아라. 이 야자가 둥글넓적한 그릇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기를 내놓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글자가 되겠습니다. 뜻이 없을 때는 그럼 뭐로 쓰이냐?
군주가 왕이 임금이 나타나야 할 때 야라고 할 때의 소리 글자입니다. 임금이 나타나야 여기에는 야 이건 소리가 뜻이 없잖아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이때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자가 꼭 뜻으로만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소리 표기로도 쓰일 수 있다. 이것을 언어 천재 신라 사람들이 알아챘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리 글자다. 한자는 소리 글자로 쓸 수 있다. 우리 소리 글자로 가자.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두표기다, 구결이다, 한자를 보고 이것은 무슨 소리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대단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자의 소리 글자 표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언어 천재였던 신라 사람들이 소리 글자로 만들어낸 지금 오늘의 강의 이 내용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이 드디어 소리 글자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유차사 사뇌격 이러한 글자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구절 이것은 소리 글자 표기를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신라 사람들이 차사가 있는 산액격이라는 노래를 지었다. 이러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가 표기법의 일대 변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차사 산액격 차사가 있는 산회의 형식이었다. 이것을 차사가 있었다. 가사로 우리말 노래 가사로 표시하는 것을 가장 중시한 노래였다. 바로 이 말을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김부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해에 민속이 황강하여서 도솔가를 처음으로 지었다. 이것이 가학의 시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김부식은 전통문화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향가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축소하고자 합니다. 노래 처음으로 만들었어. 그것이 저거야? 도솔가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표기법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의 표기법은 소리 글자 표기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유차사 산액격 비록 6글자지만 소리 글자인 한글을 향해서 내딛고 있는 거대한 보폭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은 성큼성큼 소리 글자로 향가를 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년왕국 신라인들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소리 글자라는 이 표기법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정보화 시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업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기 28년에 유차사 산액격 이러한 표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표기법이.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서기 42년의 일입니다. 서기 42년. 김해 구지봉 위에 수백 명이 모여서 떼창과 떼춤을 추고 있습니다. 발로 땅을 구르고 서로가 서로의 뒤를 따랐습니다. 머리를 굽혔다가 또 일으켜 세우기를 반복합니다. 손과 발을 저으면서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장엄했던 공연이 밤낮을 두고 진행됩니다.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제단에서는 몇 사람이 나가서 번제를 치릅니다. 그리고 복골로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향가가 클라이맥스에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갈라진 게 무엇인가? 갈라진 게 무엇인가? 임금이 나타나야.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야 제육을 태워 연기만 마시게 하리야. 향가 구지가의 위대한 탄생입니다. 구지가는 소리 글자로 표기된 최초의 향가입니다. 최초의 사뇌가, 최초의 사뇌가입니다. 구지가의 야라는 글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야라는 글자, 이것은 우리말 소리, 뭐뭐 하였어 야 할 때의 야를 표기했습니다. 야. 이 야라는 발음은 역사상 최초로 글자로 표기된 우리의 소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리 글자 전통은 구지가에서 물증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이 구지가가 가진 또 다른 국문학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와 문학계, 그리고 국문학계, 역사학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의 소리 글자 구지가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